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는 화요일의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날씨가 추워졌는데 두 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자, 내일 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습니다. 계엄, 그 탄핵, 조기 대선, 3대 특검 등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1년간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에서 놀라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그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부분 국회로 이제 월담하는 내용, 의원들이 많다는 걸 아셨는지,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예, 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 정확히 또 진술을 하고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월담은 쇼라고 이제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경찰청장에게는 넘는 사람들 의원들 다 잡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령 지시한다 해도 지시받은 간부들이 얼마나 나를 한심하게 보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조 대표님. 어제 이 증언은 윤석열 관련 재판, 내란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인데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지시할 때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니까 다 잡아라 이랬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헌법을 제대로 공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예.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불법이잖아요. 계엄령, 포고령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국회에 병력을 보내면 안 되고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조지호 청장은 이 명령 자체가 불법이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게 놀라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불법이다 해가지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그걸 씹었다 그랬어요. 막 그건 말도 안 되가지고 아주 무시했다는 식으로.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냐. 요새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씹어버렸습니다라고 했고, 그 뒤에 그 여인영 사령관의 위치 추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법에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군경 수뇌부를 너무 실제 이상으로 좀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뭉뚱거려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 내란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잘한 사람 잘했다고 하고 해야지 같이 다 내란 뭐 이런 걸로 막 묶어서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정적이고 용감하고 법에 따른 아주 감동적 장면이었어요. 사실 국회의원 다 잡아라 체포하라 지시가 이제 지금까지 핵심은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1차장이었는데 그렇죠. 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입에서 다 잡아라 탁 체포해라, 그리고 또 월담하는 사람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어서.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계엄 전인 11시부터 계엄이 진행되는 그 12시까지 이 조지호 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6번을 통화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국회 출입이 봉쇄가 되고 이제 의원들이 당을 넘는다 만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황상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일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은 사실 국헌 문란 목적의 봉쇄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월담은 쇼다라는 말부터 해가지고 지난 4월 14일 날 내란 재판 첫 공판에서도 아니 국회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넌센스다. 다 들어가는 거였는데 뭐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담 넘어가는 걸 뭐 쇼로 생중계하더라 뭐 이렇게까지 진술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주장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좀 강화하는 전 진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판에서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내란 재판 관련 저희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다뤄왔습니다만, 그럼 왜 무엇 때문에 계엄을 했을까? 우리 조 대표님이 항상 저희 방송하시면서 계엄을 왜 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좀 당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부정선거 발분 세권인데 이게 아니라는 것은 증명이 됐고 가장 중요한 명단에 오른 첫 번째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이 자체로서 이제 친위 쿠데타인데 그 성격이 그리고 한동훈은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왜 이렇게 미워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김건희 시의 안전과 관련된 남편의 애틋한 어떤 생각이 거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충 추론할 수 있었는데 요사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의 생각은 또 달라졌어요. 그런가요? 또 조금 진전됐다고 그럴까요? 그렇더라도 이런 식의 계엄령 선포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더구나 계엄령 이야기, 비상대권 이야기가 상당히 앞에부터 나왔거든요. 2022년부터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김건희 씨 문제가 별로 거론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다른 것이 주 원인일 것이다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특한 성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깔, 성격.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막 화를 내고 경로. 그런데 화를 낸 다음에 하는 행동이 그냥 지리멸렬이에요. 논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다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무슨 신경질이 나고 화풀이 하고 특히 한동훈을 정말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까지 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그냥 반영해 가지고 계엄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면은 적어도 3, 4개 사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껏해 가지고 1,500명 정도 뭐 국회에 배치하고 하는 요 정도 수준으로 간 것부터가 이것은 계엄 성공을 위한 계엄이 아니고 자기 화풀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도의 병력 동원만 하고 그 뒤에 밀어붙이는 데도 보면은 도대체 지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계엄령 펴놓고 계엄사령관도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경찰청장한테 전화하고 하는 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성격도 파탄이 되고 능력도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고 해가지고 지리멸렬해가지고 병정놀이로 끝난 거죠. 병정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는 코미디인데 결과는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코미디예요. 그 결과는 완전히 지옥문을 열어젖혀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그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이번에는 또 민주당 정권이 저질릴지 모르잖아요. 지옥문을 열었는데 닫히지를 않아요. 닫히지가 않아요. 지금 1년 지나도. 저도 다양한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추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봤었던 참모들도 특히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었던 김봉식 청장도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 가정사가 있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처했었던 정치적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제 12월 10날 아마 김건희 특검법이 먼저 부결되고 재표결을 아마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는 소신껏 투표하겠다. 김건희 특검법에 사실 그 통과를 예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그 김건희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도 주요하게 계엄으로서 좀 해결하겠다라는 아주 우매한 어떤 선택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참모들에게 듣는 계엄 뒷이야기, 요 이제 기사를 보면 핵심 참모 B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김 여사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 줄탄핵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당시 권력 내부 상황, 전국을 아는 사람들은 다 김 여사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님 생각도 많이 일치하는 측면도 있고.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거죠. 성격이 운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운명이다. 딱 들어맞는 이런 성격에다가 이런 지능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새 하는 발언 등을 보면은 논리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술 버릇
포금, 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특수부 검사로서의 오만함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자기 감정을 자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정 자제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또 이런 분석도 했네요. 심리학적인 분석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못했다. 그래서 아마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유경수 여사 서거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접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외로움이 사람을 또 어디로 가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기인 사무총장이 왜 들으시면서 살짝 약간 웃으세요? 심리학적 접근이네요. 외로움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대선 후보 때부터 사실 막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하면서 막 대찬 인상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 하나의 홍보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뭐 콘텐츠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국정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히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수반되는 거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본인과 어떤 국정 동력을 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 야당과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좋아 빠르게 가 계엄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본인의 성격이 조 대표님 말씀대로 그대로 투영된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망상입니다. 망상. 부정선거 망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해 망상. 예. 그러고 행동을 옮길 때는 발작적이었어요. 망상과 망상적 계엄, 발작적 계엄. 그러니까 결과는 지리멸렬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문자 보면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씨를 김안방으로 저장을 했고 예, 참 이것도 참만 놀랍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박성재 장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 혐의 없으니 명백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답장을 또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그건 한동훈 전 예. 대표가 판단을 참 잘한 것 아닙니까? 예. 만약 그때 개입을 했더라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처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는데 사악한 의도는 뭘까요? 사무총장이 이긴 사무총장.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본인은 이제 사악한 의도라고 하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정의로운 의도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사실 이런 증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 박성재 장관이 이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놓은 것도 여기 조롱 아니에요 이거? 조롱인데 네. 전 근데 정말 안방마님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저장했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정말 소중한 물건을 거실이나 다른 방에 저장해 두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방에 모셔놓은 김건희 여사라는 개념으로 전 저장해 둔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약간 신성한 의미로 그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에게 줄을 서면 법무부 장관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있다. 나의 출세가 보장이 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이분이 행사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게 정치적 줄을 서면 나의 미래가 뭔가 보장이 된다라는 그래서 나의 안방에 모셔놓은 김건희 여사라는 그 개념으로 추각해서 요것도 저장해둔 건 심리적인 아니에요. 분석인데. 그건 맞습니다. 그건 개혁식 때 맞는데 요즘 왜 이렇게 심리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 거야? 사실 박성재 장관이 처음에 예. 인사청문회 하고 3개월 뒤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잘 없다라고 했어요. 친분이 없다. 친분이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친분이 없는 사람은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는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성질이나 그 사람을 알고 저장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V0 내지는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라면 박성재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둔 거 아니냐라는 심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몰락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우리 조 대표님이 보셨던 그 의대 정원 문제. 이제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복지부도 500명 더 하라고 해서 1000명 이렇게 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대통령실이 자꾸 대통령이 화낸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화를 내서 화를 내서 갑자기 이관섭 실장이 2000명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참, 이번 예. 감사원 보고서는 예.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관료적 용어를 써가지고. 관료적 용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별것 아닌데 하는데 그걸 딱 내용을 읽어보면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건 이건 범죄입니다. 특검해야 됩니다. 첫째, 대통령이 500명 올라온 걸 4배로 늘리는 이걸 가능하도록 만든 게 누구냐? 측근들 예스맨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슨 사회수석이라든지 그건 뭐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져야 되고 복지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교육부 뭐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 어떻게 의사 수 늘리는 것은 국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4배로 늘리는 게 통했느냐. 그다음에 4배로 늘리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조작했잖아요. 예. 보고서를 거기에 맞도록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조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야 의사 부족수가 늘어나니까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니 5,000명 플러스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느냐 해가지고 15,000명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이건 범죄 아닙니까? 그러고 예. 의사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작년 4월 1일 1시간 동안의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했잖아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발표하기 전에 이미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예. 이미 기자들 다 모아놓고 보도자료 다 내놓고 하는 형식적 도장 찍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각 대학의 정원을 배정하는 게 현장 실사 없이 했다는 게 이번에 또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은 이게 총체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근본 재정에서 3조 원 사실상 유용한 거지. 예. 유용해가지고 날려버리고 초과 사망자가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나왔다고. 이건 더 조사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의료 환경이 이전 것처럼 튼튼했다면 돌아가지 않으실 분들도 사망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총선 망치고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꽁하고 있다가 포르링에다가 전공이 잡아들이라 처단하라.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고 네.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 듣고 있어요. 특히 언론은 대부분의 언론이 이 윤석열의 이 정책에 박수를 쳤거든. 대부분의 언론이. 예. 그리고 의사에 대한 반감을 고취하고 그래서 의사하고 환자들 이간질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특히 개혁신당이 책임지고 이걸. 보수의 구명정. 아니, 원래 지금은 돛담배인데.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커지고 개혁신당이 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이주영 의원. 의원들. 그다음에 함익병 원장님. 예. 완전 저희 방송 나와서 완전히 그냥 그렇죠. 불을 뿜으셨어요. 그렇죠.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잘 나왔어요. 아니 그 주장들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예. 그만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최소 사실 의대 정원 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물건 거래하듯 이렇게 뻥튀기 하는 개념으로 사람을 불려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에이 1,000원이 뭐예요? 2,000원 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에이 500명이 뭐예요? 2,000명 하시죠.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부는 어쨌든 세금과 어떤 이 효과와 후과를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텐데, 500명이 뭐야? 1,000명이 뭐야? 2,000명 가. 결국 이거거든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받고 더블로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치밀한 어떤 전략 내지는 분석이라기보다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죠. 2,000명 해. 계엄 선포해버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엄을 하니까 성공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그리고 인명 손실을 기준으로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일성하고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목숨을 이렇게 많이 축낸 거는 김일성 다음에 윤석열입니다. 사실상 정책적인 살인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 초과 사망자 한때 6,000명 나오다가 그 뒤에 그걸 후속 조사를 안 하더라고. 작년 말쯤 6,000명 나왔거든요. 예. 이게 참 되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었네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일보 기사가 또 관심을 끄는 것은 뭐냐면, 이제 김건희 씨가 계엄을 미리 알았을지 관여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한참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입이 참 가벼운 사람이다. 그래서 김건희 씨 몰래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면 집에서 분명 얘기했을 거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계엄 선포 당시에 그 조태용 국정원장과 12월 2일 날 김건희 여사가 문자했죠.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필 계엄 직전에 2통 보내고 계엄이 끝난 뒤에 이제 한 통 답변을 받았다는 건 아닙니까?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정원장한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가 뭐겠어요? 하필 그 계엄 때. 그럼 계엄에 대해서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이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 저녁에 11시 넘어서 회의할 때.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한 보수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를 다녀온 사람에게 듣기를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서 말렸대요. 이렇게 계엄을 해버리면 전두환과 박정희가 떠오를 텐데 이거 안 된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술 그대로라면 네.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한 정황일 수도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계엄을 먼저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줄 알았네. 그러니까 계엄을 먼저, 그러니까 말렸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짓 뭔가 김건희 여사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전에 계엄을 먼저 알고 말렸다라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특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진실 규명이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아직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상황인 것 같고